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병해충에만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전부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자연재 저희 팀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영농동향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기상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챙기고 해서 첫 곡지로 이게 들어가는 게 기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기상이 항상 저희 영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풀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되더라고요. 2020년도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는 다른 사진인데요. 쓰나미 났던 그 사진입니다. 이 쓰나미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서 오는 게 아니죠. 모르고서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저희 그런 최장 기간의 장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도 그런 자연 현상도 있었다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돌병, 전국에서 이게 신동질병 병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재난지원을 선포해달라고 했던 그런 아우성이 있었던 그런 기사. 올해는 또 겨울에 한 12월 달에 딸기를 별로 못 사 먹었습니다. 엄청 비쌌죠, 그죠? 막 5만 원, 6만 원 막 했었잖아요. 봤더니 이제 딸기가 없어가지고 농가에서도 우울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복합적인 거죠. 딸기가 이렇게 값이 오르고 한 거는 재배 면적이 감소해서도 있고 또 정식 초기에 고온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묘가 제대로 이제 일화방이 잘 수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안 좋은 악조건들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어떤 생육 초기에 이것도 이제 병이 발생했던 부분, 이게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뭐냐면 평균 기온이 작년 이때죠.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때 정식 전부터 해서 보통 9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딸기 정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9월 5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기상을 딱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평균 기온이 평년하고 전년보다도 높았습니다. 그죠? 높았고 최저 기온도 높았고 최저 기온 자체가 좀 높아요. 최고 기온도 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시드름병이죠. 시드름병. 위황병이라고도 하고 시드름병. 이 시드름병이 발생을 하면은 계속 육묘했던 거를 다 떼어 넣습니다. 뽑아내고 다시 떼어놓고 거의 전체를 다 떼어놨다고 할 정도로 심했었는데요. 이때 보니까 이 푸사뇽이라고 하는 이 병원균이 곰팡이의 어떤 병원균이 발병 저온이 2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달 초에 정식하지 말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9월 15일쯤 정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9월달 때도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운 날이 지속되면 이 병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도 보면 작년에 정식 이후에 20일간 최고 기온의 평균이 27도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27이면 28도를 막 계속 넘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름병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광물을 막고 해서 광부하고 물을 전달하는 물광부를 침입해서 이제 양수분의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잎이 이제 시들어버리고 시드름병이 생기는 겁니다. 국내 시드름병, 푸사뇽이라고 하는 곰팡이병의 시드름병의 발병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고온이지 않습니까? 고온, 그죠? 이상 고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시드름병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곰팡이는 보통 발병 저온이 한 25도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균 같은 경우에는 한 30도씨를 발병 저온으로 얘기하는데 이 시드름병은 유독 한 28도씨가 발병 저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온성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중 17년도까지만 돼 있는데 어쨌든 매년 이 시드름병, 푸사뇽에 의한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진에서는 배경이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은 병이 많아진다는 거죠. 병이 많아지고 이쪽에 날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맑고 뜨거운 날이 지속되면 해충 발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뭔가 농가에서는
병 발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감을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뜨거운 날이 지속되면은 나가면은 뭔가 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진단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게 2019년인가 18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게 태풍 때문에 이 해에 참 태풍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 주말에 또 이 태풍이 와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제가 항상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게,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이거에 대한 원인을 판단을 할 때 이제 같은 품종이라고 보면 이쪽은 이제 더 쓰러진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고 이쪽은 멀쩡하더라는 거죠. 같은 태풍 어떤 현상에서. 근데 농가분들은 뭐 그냥 단정적으로 이거는 삼광벽, 키가 큰 벼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시는데, 이게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하면 그러니까 농가분들한테 삼광벽가 지금 굉장히 선택을 안 받고 있고 선호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된다는 원인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충남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던 품종이 삼광벽인데, 그러면 이런 태풍이 오면 다 같이 다 자빠지냐 이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의 어떤 그런 욕심, 질소질비율을 과다하게 시용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는 어떤 병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죠. 이게 원인을 따지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건 원인이 또 복합적이긴 하지만 위에 보시면 탄저병이고요. 밑에는 이제 칼라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SWV라고 하는 바이러스병을 이제 총체벌레가 매개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 위에는 이제 비가 오고 탄저병균이 있으면 매년 고춧밭에서 발생하는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이제 돌아가 보면 2017년도에는요, 비 온 날이 40일이고요, 비 안 온 날이 21일밖에 안 될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월달에, 이때가 제가 아마 현장 지원단 활동할 때인데, 여기 보시면 5월달에도 이렇게 탄저병이 일찍이부터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해에는 당연히 고추농사가 재배가 없었겠죠. 그거하고 또 정반대의 현상이 그 다음 연도에 또 벌어집니다. 2018년도에는 비가 별로 안 왔고요. 이때 기억하시나요? 39도씨 이상 막 최고 기온 찍었었던 그 해에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아예 이제 관수가 잘 안 돼서 쭈글과,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일소가, 햇빛을 너무,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데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일소가 이런 것들이 생겼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 해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깻잎, 콩잎 할 거 없이 현장 나가면 이렇게 파밤나방이죠. 파밤나방 유충이 많이 보이던 그때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이때 한 8월 말 9월쯤 나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고추 재배 동향인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문제가 41일 동안 비가 왔고 20일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무슨 일이냐? 가무가 많아지고 탄저병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당수, 여기 이제 시바르당 건고추 생산량이 200kg가 무너졌던 해입니다. 이 해에 이렇게 단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 2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연도에 고온이 왔었죠. 그때는 해충 피해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탄저병 발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고추한테 엄청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단수가 250kg 정도 평균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특이하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확한 예측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년도의 어떤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2018년도 평균 고추 가격 자체가 좀 높게 유지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2020년도 기억하시죠? 역대급 장마 52일간의 긴 장마가 있다 보니까 이때도 200kg가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갔죠. 그죠? 10,000원대가 넘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초에 외부 강의 뭐 나가고 뭐 이럴 때 다른 지역에서도 막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요때를 보셔라. 2017년도, 18년도 넘어갈 때 보면 이 전년도에 이렇게 단수가 떨어진 그 다음 해에는 단수가 평균 수치가 나와도 가격이 좋더라. 그러니까 2021년도에 농사 잘 지으시면 돈 버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10,000원대가 유지가 됐습니다. 단수는 240kg 정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떨 것 같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때 2019년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정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는요 단수가 250kg 정도 나왔고요. 올해도 그랬을 때 가격이 좀 10,000원대가 무너졌죠. 그래서 제가 감히 올해도 이 2019년도처럼 별 큰 일이 없고 평년 정도의 수량이 나온다고 하면 가격은 10,000원대 이하가 될 것 같다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예측이죠. 틀릴 수도 있고 한데 뭐 이거를 지났던 일들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올해는 이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농가분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건강하게 고추가 진짜 보기 좋게 이렇게 다니는 거를 원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병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뭐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물을 약을 잘 치는 거 하나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한 어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내가 뭐 생활을 뭐 방탕하게 하고서 건강하게 뭐 약만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물 재배하는 것도 기본 바탕이 토양도 잘 돼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게 바탕이 됐을 때 약을 써도 잘 듣는다는 그게 이제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추 품종 중에 그게 뭐 PR, TS, AR이라고 하는 이런 붙은 이런 품종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PR이라고 하면 뭐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역병의 어떤 역병균의 이름이 파이토푸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토푸스라가 붙은 레지스턴스, 역병의 저항성 품종은 PR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PR 어쩌고 나오죠? 여기 PR 뭐 잘 되는 그런.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고추 품종은 이 역병 저항성이 거의 대부분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S, TS는 아시죠? 그리고 토마토 스파티드 밀트 바이러스,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의 그 TS를 따서 뭐 TS7, TS 어쩌고 해가지고 요 TS라는 거를 저항성을 붙인 어떤 이 작물이 이런 종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 가장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안스랭노스라고 하는 탄저병의 탄저병의 이름이 안스랭노스거든요. 그 안스랭노스 레지스턴스, 그 탄저병의 저항성 품종이 AR 명품, AR 최강탄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탄저병의 저항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저항성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아시냐면 저희도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저항성 어떤 인자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이 와도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좋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식물병은 여기 읽어보시면 이제 그대로 해서 뭐 환경적이든 비환경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헷갈린 것 중에 하나죠. 석기결핍과하고 고추 탄저병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식물병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돌발충에 의한 그을음병 이런 것도 식물병이 되겠습니다. 식물병의 진단을 할 때 첫 번째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진단하는 어떤 포인트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기생성이냐, 뭔 얘기냐면 전염성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기생성이냐, 이게 다른 말로는 비전염성,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장 현장에서 저희가 진단하는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알 겁니다. 기생성이라는 거는 기준특이성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곰팡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해충에 의한 피해는
절대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에 한 번에. 어느 병이 딱 시작되면 어느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토양성 병에는 뭐 일시에 같은 증상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의 기생성 병 같은 경우에는 기주특이성,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갔을 때 그 농장주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게 증상이 전체적이냐 아니면 부분적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뭐겠구나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진균, 세균, 바이러스, 선충 이런 거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기생성 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주인과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병원균이고요. 유인은 그런 주인을 부를 수 있는, 주인을 촉발시킬 수 있는 발병 환경이 그게 주인과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기생성병. 이건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즘에 한 20도 정도, 주간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수박 하우스를 예를 들죠. 수박 하우스에 환기를 안 시킨 거예요. 12시가 될 동안 해가 하늘에 이렇게 막 떠오를 동안 환기를 안 시켰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푹푹 삶아지겠죠. 그랬을 때 이상 증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피해 현상이 동시에 난다는 거죠. 피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게 이 환경에서 오는 비기생성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수분 결핍, 그다음 과각, 온도, 광, 대기오염, 부적절한 환경이 이런 비기생성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진단을 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 삼각형이라고 해서요. 이 병 삼각형은 환경과 병원균과 작물체에 의해서 병의 어떤 크기가, 발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환경이 안 좋은 환경, 너무 과습하다든지 햇빛이 잘 안 비치다든지 그러면은 발병도가 올라간다는 거고, 병원균도 더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다고 보면 더 센 놈이 있으면 발병도가 커진다는 거고요. 작물체도 만약에 저항성 인자가 없는 작물체가 심어지면 발병도가 커진다고 하는 이 병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 환경을 좀 조절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발병도를 줄이는 거가 되겠고요. 병원균을 제때에 좋은 타이밍에 퇴치를 하는 것이 발병도를 줄이는 게 되겠고, 작물체도 이왕이면 저항성 인자가 있는 그런 작물체를 심으면 병 발병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병원균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삼형제라고 합니다.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여기서 찾으면 이게 곰팡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가 세균이고요. 세 번째가 볼펜으로 조금 큰 것처럼 생긴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원핵 생물이 있고 원생 생물이 있고, 이렇게 그 원생 생물 위에 곰팡이, 식물, 동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원핵 생물과 이 곰팡이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생물이고요. 그 안에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균, 세균, 바이러스의 차이점. 제일 큰 형이 진균이라고 했죠. 진균이 가장 크고 세균이 중간, 바이러스가 그 곰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거고요. 세포 형태는 얘는 다세포, 세균은 단세포, 얘는 핵산하고 단백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은 얘는 유성생식하고 무성생식도 하고요. 세균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증식을 합니다. 얘는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증식을 할 수 없는 생물과 부생물의 어떤 중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진핵세포, 얘는 원핵세포, 얘는 핵막이 없는 핵산하고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아주 그냥 증식만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만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세포벽이 이제 셀룰로스랑 키틴으로 되어 있고,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세포벽에 내벽이 없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여기는 효모,
곰팡이, 버섯이 그런 종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은 뭐 유산균, 광합성 세균, 바실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는 이렇게 영어로 표기가 되겠죠. CGMMV, CMV, TMV, TYLCV 해서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거 만약 이것들은 다 이름을 붙일 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쿠쿤버, 그린, 모틀, 모자이크, 바이러스, 쿠쿤버, 모자이크, 바이러스, 타바코, 모자이코, 바이러스, 토마토, 옐로우, 리프, 컬,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붙입니다. 모양은 여기 균사하고 포자, 분생자령을 형성을 하고요. 여기는 감균, 구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병원균의 이게 주된 이제 전파 방법을 보시면 대부분의 곰팡이균은 이제 바람, 비 이런 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은 뭐 세균 이런 것들이 되고 토양으로도 전염이 되고 해충으로 전염되는 건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자로 전염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이제 펀자이라고, 그러니까 펀지라고도 하고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펀자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트루 펀자이, 진짜 균이라는 거예요. 진균. 그래서 진균. 균류에는 그래서 효모, 곰팡이, 이제 담자균류 중에 하나인 버섯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얘들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호기성, 산성, 알칼리성 토양의 조건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균사, 포자, 병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곰팡이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균사로 생장하고 포자로 번식하고 이 균사에는 경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난균 중에, 난균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역병과 이제 뒤에 보면 역병, 녹균병 이런 게 난균인데요. 그 난균은 균사도 있고 포자도 있는데 이 경막이 없어요. 그래서 걔는 유사균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성 이 트루펀자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근데 학교에 어떤 그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마다 분류 체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는 병골, 접합, 잔암, 감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자 형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는 이렇게 딱 보면 균사만 보고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그 포자의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곰팡이는 실 모양의 사상균으로 핵과 핵막이 존재하는 진핵생물이라는 거고요. 세균은 원핵생물이고 이 곰팡이는 진핵생물이 되겠습니다. 진균은 균사로 성장하고 번식체인 포자로 번식한다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균사는 키트닌으로 되어 있고 셀포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자는 우성생식 세대와 유성생식 세대가 있습니다. 우성생식 세대의 그 이름이 따로 학명이 따로 있고요. 유성생식 세대의 그 학명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성생식 세대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이름이 우성생식 세대의 그 학명을 따르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병골, 접합, 잔암, 담자균류로 나누고 유사균류 중에서는 난균류, 유주자가 있는, 그러니까 꼬리가 있는 곰팡이 중에 난균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역병과 녹균병이 있습니다. 곰팡이와 세균의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곰팡이는 지가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세균은 지가 직접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자연계류라고 할 수 있는 기공과 수궁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 가장 제일 쉬운 방법은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균은 비바람이 친다든지 작물에 상처가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게 이 세균병이 되겠고요. 진균병,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침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식물병에서 곰팡이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90% 이상이 곰팡이에 의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곰팡이에 의한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는 덩굴 쪼기병, 아까 그 말씀드렸던 푸사리움이죠. 이 푸사리움이 수박에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딸기에도 있고, 고추에도 있고, 웬만한 대부분의 이 푸사리움에 의한 병이 많습니다. 이 균사로 생장하고 포자를 이렇게 만들죠. 그 중에 이렇게 저희가 그 남방제 병이라고 하는 방제가 잘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들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시드름병, 푸사리움은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병, 파이토프소라. 파이토프소라 같은 경우에는 난균이라고 했죠. 유사균류입니다. 유사균류. 진균은 아니고 진균과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난균으로 구분을 하는 게 역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랄스토니아라고 하는 요거는 풍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이제 방지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처방을 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름병을 보시면요, 요거는 제가 토마토에서 찾아봤습니다. 토마토에 시드름병하고 치면요, 이 작물보호협회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나옵니다. 몇 개? 5개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다조메, 그 다음에 여기 메탐소주, 디메칠 설파이드, 팔라딘, 바사미드 이런 거는요 다 토양 소독제예요. 그러니까 작기 중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토양 소독을 통해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고 그나마 살림꾼이나 가지란 정도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없나? 분명히 이제 이런 병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이게 이제 토양에서 오는 병들이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눈에서 안 좋은 증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때려 버도 이게 치유가 되거나 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증상은 계속 안 좋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약회사에서도 이게 어차피 약이라고 해서 만들어봐야 그게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박의 덩굴 쪼기병, 이 마늘병도 굉장히 흔한 병인데 이 병도 보시면 다조메가 바사미드잖아요. 바사미드, 토양소독제가 둘레 6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게 총 등록되어 있는 건 10개인데 그 중에 디메칠 설파이드, 메탐소준 요거, 솔킹하고 바사미드하고 팔라딘 빼면 얘들이 전부 다 토양소독제거든요. 9개가. 겨우 하나, 스포로곤 하나가 그나마 그냥 살균제예요. 작물 작기 중에 쓸 수 있는 살균제. 그러니까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이걸 쳐도 사실은 잘 안 들어요. 어거지로 이제 처방을 내린다고 하면 이거 하나 정도를 그냥 쓸 수 있고 쉽게는 그냥 토양소독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딸기의 그 위암병, 시드름병 등록되어 있는 게 2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메탐소준 앞에서 했죠. 요게 메탐소준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포토하이드록사이드 요거는 이제 카본인데 요게 이제 요거는 도용 살균제죠. 도용.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쓸 수 있는 거 요거 제끼면 쓸 수 있는 게 서투주자, 미리곤, 그 다음에 스프로곤, 그 정도, 로브곤, 가지란 요 정도밖에 쓸 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딸기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약들이 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품마른병, 고추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역병보다는 품마른병이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품마른병, 청국병이라고 하죠. 이 병도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시면 메탐소중, 솔킨, 팔라딘, 그 다음에 메탐소중도 다 같은 거죠. 솔킨, 그 다음에 다조메, 바사미드. 그러니까 이 품마른병에는요 작기 중에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전부 다 토양 소독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농가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토양 소독제 하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지재배를 하는데 토양 소독을 한다? 거의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고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사실은 이제 뽑아내거나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석회를 뿌리든 아니면 이제 살균제 중에 항생제 있죠. 항생제를 좀 주변에 뿌리든지 해가지고 더 못 번지게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토마토에도 품마른병이 걸리는데 그나마 여기에는 메가폰, 성포크린이라고 하는 이제 항생 계열의 약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균이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제 병해 중에 난균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이토포스라 역병, 두 번째는 휴도페로모스포라라고 하는 녹균병이고요. 그 다음 피시움이라고 하는 모잘라병이 이게 난균이 되겠습니다. 물곰팡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병이고 밑에 있는 게 그 녹유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그 이 약제는 거의 그냥 저는 요거 중에 그냥 저기 처방을 내려드리거든요. 미분류된 거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뭐 핀텍이나 조르벨바오티라고 하는 이 약제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뭐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명작, 모빅 같은 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고 다른 그런 약이긴 한데 저도 처방을 이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등록돼 있는 작물에 이렇게 처방을 하면은 뭐 큰 문제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곰팡이는 이렇게 제피 곰팡이, 그 다음에 여기 오이의 균핵병, 여기는 이제 사과 배의 적성병이죠. 붉은 별 누리병. 그다음 여기는 고추에는 흰가루병. 요 가운데는 역병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사과 배의 적성병 같은 경우에는 이종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기주가 따로 있고요, 겨울 기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 기주는 향나무인데요. 그래서 사과 과원에 인접한 곳에 향나무가 있으면은 이 병이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요건 흰가루병이고요. 요거는 토마토에 나오는 제비곰팡이라든지 이곰팡이병이 되겠고요. 이곰팡이병의 이런 포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통해서 침입이 가장 쉽게 되고요. 지금 최근에는 고추밭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이런 시드름 증상이 이 청포병, 풍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이 풍마름병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용기에다가 이렇게 뭐 전단면이 좀 많이 될 수 있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이 지제부라고 그러죠. 땅하고 지상부하고의 경계 지점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잘라서 투명한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 2, 3분 정도를 이렇게 담가두면 뽀얗게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그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침출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출돼 나오는 걸 보고 이건 세균병입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에서 이제 분해나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광합성균도 있고 유기물을 산화해서 얻는 종성 영양들도 있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바실러스소,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그람 음성하고 그람 염색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마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실습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할 건데요. 이제 뭐냐면은 이상 증상이 있는 거를 이게 이제 세균인지 곰팡이인지 이게 그것만 사실을 알아도 어떤 처방을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곰팡이에 의한 건지 세균에 의한 건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저희가 이제 하는 분리동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배지에서 이렇게 도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곰팡이보다 훨씬 더 일찍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이런 우주가 세균 덩어리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배추의 무름병이고 이건 토마토의 청포병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마토 여기 이렇게 고추에도 현장에서 이렇게 감이 진단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포병 같은 경우에는 뭐 질소질비료를 과다하게 시용을 했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데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막 뽑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이제 상처가 또 더 옆으로 이제 이렇게 뿌리끼리 만약에 성장이 성장이 꽤 된 상태에서 뿌리끼리 맞닿아 있는데 이걸 뽑을 때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어린 개체는 이제 뽑아내는 게 좋은데 너무 막 커가지고 성장했을 때는 뽑아내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렇게 청포병에 걸린 가지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기근이라고 해갖고 요 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얘가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줄기가 지가 뿌리가 되겠다고 이 기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여기 이제 질소 보정하는 이런 균도 있고요. 세균이죠, 그것도. 그다음에 여기 세균성 구멍병. 요거는 고추에서
이것도 세균병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정밀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화상병이 되겠습니다. 화상병은 어윈이나 아밀로보라라고 하는 그 세균병이 일으키는, 여기에 이렇게 걸리면은 완전 폐원을 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뭐 그 구제역이라든지 AI 아시죠? 걸리면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메모하는 것처럼 화상병이 이렇게 걸리면 전체를 메모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 반경 이렇게만 하는지 아마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걸로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이렇게 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화상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하고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 생장을 안 합니다. 번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만 해가지고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숙주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숙주가 있어야지만 살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0여 종의 식물 바이러스가 존재를 한다고 하고, 주요 병증으로는 모자이크, 위축, 잇말림, 둥근 전문이 이런 것들이 있고, 형태는 막대, 실, 둥근 공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GMV 같은 경우는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 WMV는 실타래처럼 되어 있고요. 제미니 바이러스라고 하는 쌍둥이 바이러스인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CMV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MNSV라고 해서 멜론 네크로시스 스팟 바이러스인데요. 요거는 멜론의 궤적안전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이제 키트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WMV, 워터멜론 모자이크 바이러스,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박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은 멜론에서도 이렇게 걸리고 과도 이상 증상이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 이 박과에서 걸릴 수 있는 WMV, ZYMV, CGMMV를 같이 교차로 이렇게 검정을 했는데, 여기 WMV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SWV, 토마토 스파티드 윌트 바이러스, 토마토 반점이주 바이러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식 초기에 뭐 이렇게 인맥이 까맣게 좀 타들어가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요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아시더라고요. 다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줄이 뜨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검사가 됩니다. 요것도 토마토의 가지과에 걸리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마토의 초기에 이제 정식 초기에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녹슨 것처럼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PMMOV라고 해서 뭐 페퍼 마일드 모틀 바이러스, 요게 걸렸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증상은 그 생리장애하고 굉장히 흡사해가지고 눈으로만 이게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확실하게 확연하게 증상이 나오는 것들은 바이러스라고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바이러스인지 생리장애인지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바이러스도 이 처방 자체가, 왜냐하면 CGNMV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 토양을 어떤 소독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WNV나 GPINV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이 매개를 하기 때문에 진딧물을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처방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진단이 굉장히 나름대로 바이러스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물병 진단,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병 진단하고도 같은데요. 식물병 진단을 할 때 코우라는 사람이 이 코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코의 법칙은 뭐냐면, 병을 일으키는 균이 병의 원인균인 것을 밝혀내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얘가 진짜 균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그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동일한 균이 모든 사례에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해당 저희가 작물에서 하우스를 가는데, 첫 번째 여기 있던 이쪽 동에 있는 게 비슷한 증상이 나왔어요. 저쪽 동에 나온 걸 저쪽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왔어요. 같은 하우스에서. 근데 나왔으면 그 두 개를 채집을 했을 때 동일한 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채집한 거는 뭐 A라는 균이 나오고 저기서 채집한 거는 B라는 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균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균이 숙주에서 분리돼가지고 배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곰팡이가 다 배양이 뭐 PDA나 이런 데서 배양되는 건 아닌데 배양 조건은 뭐 이제 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보통 쓰는 PDA 배지라고 하죠. 저기 감자 한천 배지 그 배지에서 분리를 했을 때 그 균이 배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세 번째가 그 배양된 균을 다시 숙주에 강제적으로 이게 접종을 시켰을 때 이때 나왔던 동일한 피해가 병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호해보지. 그런 다음에 이 동일한 그 발병된 균을 다시 또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배양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게 호흡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실습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두 번째까지. 병 의심 작물체를 70% 알코올에 표면 살균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병이 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좀 그 조직 자체가 안 좋아지면 잡균들이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부패균들이 꼬일 수가 있고. 그래서 겉에를 이제 표면 살균을 한다는 거예요. 표면 살균을 하고 그 한 후에 통에 물에 적신 페이퍼를 깔고서 작물체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락앤락 통 같은 데다가 밑에다가 필터 페이퍼 같은 걸 깔아서 거기를 적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채 같은 걸 깔아가지고 그 저희가 이상 증상이 있는 작물체를 올려놓고 실습을 그러니까 습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습실 처리. 그러면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름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세균인가?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곰팡이라고 하면은 뭔가 균사가 나온다든지 포자가 나온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1차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 습을 유지하는 상태로 저희가 병을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 작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거기에 이제 뭔가 표징이라고 하죠. 병징이 있고 표징이 있습니다. 병징은 이상 증상을 병징이라고 하고요. 표징은 그 이상 증상에서 원인되는 놈이 튀어나올 때 그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를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균사라든지 포자를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표징이 되겠고요. 세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세균 덩어리,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세균 덩어리가 표징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표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주가 없으면 번식을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얘들이 아무리 뭉쳐있다 그래서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증상만, 이상 증상만 보일 뿐이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표징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리동정을 할 때는 그래서 표징을 관찰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안 되고 세균하고 곰팡이만 분리를 하는 겁니다. 병 분리동정을 위해서 클린벤치의 기본 사용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손 소독을 잘 해야 되고 안에를 이제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요. 클린벤치 할 때는 대화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병균과 표징이 확실히 구분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의가 있다고 치면요. 얘가 가장 병 세력이 센 거는 건전부와 이병부 그러니까 상처난 곳과 건전한 곳의 그 사이가 가장 이 병 세력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이병부와 건전부를 반반 정도 걸치는 부분을 이렇게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경계 부분을 5mm 정도 잘라서 차염수와 나트륨 4%, 차염수와 4%. 이거 뭐냐면 락스입니다. 락스 4%하고 70% 알코올을 통해서 표면 살균을 합니다. 표면 살균을 한 다음에 잘 드라잉을 시키고 말려주고 이걸 또 이제 멸균 중류수 같은 데다가 씻어가지고 요거를 PDA 배지 이 PDA 배지 만드는 것도 저희가 실습을 할 건데 멸균수 1리터에 39g을 넣고 요거를 이제 오토플레이브라고 하는 이제 멸균기에다가 넣어서 이제 PDA 배지를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면 거기다가 요거를 치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작물명, 날짜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다 넣어가지고 이게 곰팡이가 나오는지 세균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양기에서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곰팡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균살의 색이나 모양이나 포자의 형태 같은 거를 가지고서 1차적으로 동정을 하는데 이 동정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좀 이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1차적으로 곰팡이인지 세균인지까지만 어느 정도 알아내면 좀 이제 실마리를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식물병에 대해서 했습니다.